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남긴 오늘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표가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이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무리한 얼차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 안철수 화이팅.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앞서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로 와서 오늘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최혜병 특검 법안입니다. 지금 뭐 방금 영상 보셨지만 부결됐거든요. 오늘 결과를 좀 정리해 보죠. 숫자가 좀 나옵니다. 자, 오늘 뭐 재적 의원 뭐 있는데요. 위에 건 뭐 노란색으로 된 거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재석이라고 된 부분은 294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를 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계산해 보면 196표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찬성이 179표, 거기에 못 미치죠. 그리고 반대는 111, 무효 4표. 그래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임기가 전 이 21대 국회가 뭐 내일은 끝나니까 이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당초요, 이게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과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반응 나오는데, 우선 여야 요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여야의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 행위 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자, 일단 뭐 여야 반응인데요. 뭐 여당에서는 뭔가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나왔는데요. 살짝 뭔가 예상과 좀 달랐다, 약간 실망한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방금 전에 표결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박상한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우선 찬성표가요. 찬성표가 179표입니다. 요 찬성표, 요거 당초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여권에서 한 10표 정도가 이탈을 해서 뭐 그렇다면 여기다 10표에다가 야권표 더하면 한 190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는데 거의 못 미쳤거든요. 179표의 찬성표,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저는 뭐 여당의 이탈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9표, 10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제 기대 섞인 희망 사항이었죠.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5분인데 우리가 이제 179표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이제 굉장히 야권에 대단한 이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60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55석이에요. 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야권들이 예. 뭐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조국혁신당 등등 굉장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민주당 내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고 예. 좀 뭐 다른 야권,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지금 뭐 소수 정당들이 이미 이제 당선인 중심으로 다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다른 이제 야권 정당, 소수 정당들에서 저는 일부 이탈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22대 당선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착시 현상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요. 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표결했을 때 찬성표가 몇 표 나왔냐면 171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재표결했을 때 177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표 179에다가 예. 무효 넷을 더하면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표는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22대 당선인의 어떤 예. 착시 현상 그리고 지금 야권의 소수 정당으로 흩어져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의석수를 그러면은 오늘 이 특검법안, 최혜병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거쳐서 거부권도 넘어설 만큼 또 한 번 통과되기는 애초부터 약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네, 뭐 거군요. 저는 뭐 애초에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표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는 예.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앞에 뭐 김여사 특검 또는 50억 특검 얘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예. 찬성 여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외면하는 과연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냐. 예.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거부 당론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뭐 여당에서 이탈이 나왔는지 야당에서 이탈이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하지만 비겁한 정치인이다.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국민에 대해서 내가 이런 표를 던진다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추측으로서는 뭐 소수 정당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정당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아. 그런데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예. 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건 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죠, 이거는. 자, 지금 살짝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좀 박상현 교수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범야권, 다른 야당들에서 뭔가 찬성이 아닌 무효나 반대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을 해 주신 거 몰라요.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자, 그럼요.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나는 이 특검법에 찬성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분이 그동안 5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오늘 한 분 표결 끝난 뒤에 어떤 입장을 좀 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반대표를 내신 거라고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설계했어요. 애초 생각보다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뭘 바꿔요? 표결에 있어서 그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본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찬성을 한 건지. 근데 앞부분 얘기를 보면 또 찬성이 아닌 것 같고요. 애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탈표를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과연 어땠을까? 자, 지금 일단 뭔가 민주당인지 아니면 야권 전체인지 뭔가 찬성이 아닌 반대 또는 무효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일단. 근데 이제 먼저 모릅니다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찬성이 179 그리고 반대가 111 무효사인데요. 179이라는 숫자가요. 오늘 범야권으로 간주되는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범야권이 오늘 다 찬성표를 던졌구나. 일단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 표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지금 범여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포함해서 범여권이 115인데 반대가 111, 무효사. 뭔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어요. 합하면 115. 그렇다면은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인데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5명인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했다. 반대표 하나, 무효표 내수 광고 아니야. 일단 이 시나리오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 또 다른 시나리오는요. 이건 전제를 해야 되는데 범야권 179 이거 떨어지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이 5명, 찬성사표 한 6명이 다 찬성을 했다. 그렇다면은요. 범야권 중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혹시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한 5명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요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승환 전 행정관 이탈표 이거 어디서 나온 거로 지금 짐작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계속해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우리 당 내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 근거 없는 일단 얘기였습니다. 그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부결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넘어온 것인가 이게 궁금증인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착시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권, 야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만 보고 계신데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그룹은 총 10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있지만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부터 해가지고 총 9개의 정당이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오늘 불참한 민주당계 2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본인들의 야권표는 전부 다 결집한 것처럼 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과연 포함되어 있을까? 거기에 하는 있는 부분도 현역 의원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는 민주당 이게 과연 추측이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독성과 독단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피부로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서의 이탈 조짐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또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약간 이거 오늘 결과에 대한 본인의 불만이 있다라는 분위기였죠. 엄석대 질서에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냐라고 하면 당론으로 안에서 굉장히 세게 정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개혁신당 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준석 당선인의 어떤 눈치를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모습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갈 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이제 찬성하라고 시위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철수 화이팅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찬성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게 그냥 듣는 당사자도 그리고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그냥 조롱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권 의원들 중에서도 뭔가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민주당의 강압적이고 조롱 섞이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역작용을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야권이라고 하지만은 야권조차 이렇게 다 포섭하지 못하고 그 여당 의원들을 포섭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이거 본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표 계산해 보니까 다 나오지 않고 범야권이 다 하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뭔가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여당 의원들의 소신 없어 보이고 비겁한 것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편지 보낸다 하고 데이트 신청한다고 하고 내가 몇 명 만났는데 그중에 절반이 한다 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릅니다만 둘 중에 분명 하나일 겁니다.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당의 의원 5명이 뭔가 생각을 바꾼 건지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표결을 했지만 야권 내에서 또는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 또는 무효표가 나온 건지 이거는 무기명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알고 계시겠죠. 본인이 찍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계속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요.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결과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타격이죠. 저는 지금 좀 전에 이승환 행정관장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2019년이죠. 공수처법 통과할 때. 그때 민주당이 당론에 반해서 기권을 했던 금태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격 공천해가지고 공천 탈락시켰어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 가 있죠. 그다음에
지난해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론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박 색출한다고 결국 다 비명 행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랬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국회법에 보장돼 있으니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 편지 보내고 자극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뭐 성적표라기보다는 이런 결과표를 받아들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 리더십에 큰 손상 난 겁니다.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 관련해서 이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되고 그런 바람에 예.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탈당 러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균열이 갔다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이 완성됐다고 해도 실제로 이번에 나가서 보면 야권의 리더로서의 그런 품위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예. 리더십도 보이지 못해서 저는 설령 이게 22대 국회 넘어가더라도 예. 과연 그렇다면 이게 야권의 단일 대우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야권은 100% 우리는 다 돼 있으니까 여당에서 이탈표만 조금만 16표 오면 우리가 됩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막상 결과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보니까 추론해 본다면은 야권에서도 좀 이탈표가 있다는 걸로 지금 우리가 심증이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아직 22대 국회 가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192석의 거함을 이끄는 야권의 리더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연 리더십과 본인의 말이 먹히게 영이 서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말이 체면에 그다음에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자, 여선홍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고 계신데요. 일단 이번 국회 21대 국회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모레면은 이제 22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열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표결하기 전부터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국회 열리면 다시 재발해야겠다. 최혜병 특검은 다시 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또 표 계산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 그리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전제된다면 200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8표에 또 계산이 나와요. 격차가 8표가 있다. 자, 일단 재발이 바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179석을 예. 찬찬히 뜯어보면은 민주당이 155표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뭐 완전히 이제 민주당한테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예. 22대 국회에도 지금 민주당이 175석이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른 야당들이란 말이에요. 야권이랑 다 합친 숫자가 뭐 182석, 그러니까 192석 예, 이렇게 190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재발해서 또 표결하는데 또 이거 비슷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8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8표를 이탈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25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표결이 196표 이상임을 해서 뭐 17표 정도만 그렇죠. 더 있으면 된다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요. 이탈표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되는 표로 사실은 이제 이 뭐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한다고 3분의 2 이상으로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제2요건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200석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200석 기준으로 우리 민주당 기준으로 175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민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국회 열자마자 바로 재발이가 된다는데 장훈 교수님. 근데 이제 그 부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그러니까 현재 21대에 지금 각 당이 아까 9개, 10개나 되는 이 소수 정당들이 예. 지금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의 리더십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22대가 열리면 상황이 다른 게 예. 일단은 이제 3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예. 조국혁신당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진심인 정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 세석인데 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나 또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에 예. 대해서 찬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192석 가운데 대다수가 최혜병 특검법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표결했던 그 야당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응집력이 봐요.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0석 가까운 응집력이 충분히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이번에 이 영향을 덜 미쳤던 게 예. 이게 끝이라면은 아마도 반란표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기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시는 분들이 이거 22대 가면 어차피 또 할 건데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 22대에다가 아니냐?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좀 그런 점면에서 22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최수영 전 의원께는 22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 실제 지금은 지리멸렬에 있는 야권의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무슨 뭐그 정의당 6석 뭐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리더십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22대 국회가 개원됐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선명성 싸움 때문에 법안에 따라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21대 국회 본회의는 이걸로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법 표결했으면 이게 최종 부결되면서 회의가 됐는데 지금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당선되신 이 한 분 뭔가 지금 앞서 다뤘던 이 최혜병 이 특검법 관련된 요 사안을 명분 이유로 내세우면서 상임위를 난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볼까요? 바로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얼마 전에 뭐 국회의장 뭐 했다가 후보 안 되고 뭐 그 위에 뭐 법사위원장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본인 스스로 밝힙니다. 국방위원회로 가겠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방위 간다고 밝혔어요. 박정훈 대령 가면 이게 또 최혜병 이 사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쪽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장 선거 이전부터 최혜병 사건 관심이 많아서 박정훈 대령 쪽까지 연락해왔다. 국방위를 1순위 상임위로 지명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과거에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대령 사건 이런 걸 보면 뜻대로 안 되면 뭐 다 해임하겠다, 항명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것이죠. 박대령도 대통령이 경로 때문에 그런 거다 2차 보류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령관이 확인을 해줬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윗선의 외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해와서 원래 관심이 있었다. 뭐 그런 설명인데요. 여소롱 전 행정관? 법사위도 아니고 국방이네요. 물론 국방위가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가는 상임위 한데 왜 국방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외통이랑 국방위를 많이 갑니다. 예. 그러면서 뭐 국방이랑 외교 이야기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 약간 큰 이슈를 다루는 정치인. 거시 정치 약간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루긴 하죠. 그렇죠. 그런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국방위를 뭐 많이 선택하긴 하는데요. 아마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선거 뭐 잘 안 되고 나서 지금 뭐 당내에서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뭐 법사위원장으로 가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법사위원장 격에 맞지 않는다. 본인이 뭐 당대표랑 그다음에 뭐 장관까지 지냈는데 위원장은 자리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 한번 이제 약간 좀 뭐 거절한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이야기가 어쨌든 뭐 끊이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어떤 상임위로 간다 이걸 확실히 정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박정훈 대령 이야기하면서 국방위를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뭐 계속해서 이제 정치 현안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계속 주목을 받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다음번 국회의장을 한 번 더 도전하든가 뭐 그 이상을 하든가 그런 생각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국방위를 고른 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방위를 선택했다 하고 일지망으로 골랐다는 얘기가 나오자 단박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은요. 과거에 추미애 당선인 대표 시절에 그 아들 휴가 논란이 꽤 컸잖아요. 그게 다시 또 오늘 또 회자되던데 이거 한참 된 겁니다. 이거 좀 된 건데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현안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는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국회에서 설정까지 벌었던 사안인데요. 지금 이 건이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의 아들 군 휴가 논란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정리해 보죠. 지금요 2017년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단 당시에는 무혐의. 근데 2020년에 대검에서
다시 수사라, 뭐 재기 수사 명령, 그리고 지금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근데 지난해 말에 그 아들은 해외로 지금 나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뭐 입국 출석 요구를 해서 수사를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지지부진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자,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국방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상이 좀 묘해지기도 하네요. 이게 국방위가 또 이런 것도 다루는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유가 예. 당 대표이던 시절에 특혜 휴가에 의혹이 있었고 또 여기 휴가하고 미복귀한 거를 무마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를 살펴보면 23일 동안 병가 2번 내고 또 거기에 개인 휴가 1번까지 합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원래 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죠. 이거는 직장인도 이렇게 내요. 휴가를 못 씁니다. 휴가가 네. 총 23일이었습니까? 23일 내에 그 기간들을 합쳐서 썼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휴가 써놓고 또 미복귀 해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자기 당대표일 때 그 사건이 있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무혐의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권력이 괴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건 어차피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들은 해외 나가 있어서 수사가 진전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것보다 더 참담한 게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박정훈 대령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얘기했다는 거는 그 정말로 최상병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사병들의 그 현장에 투입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지시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그 억울한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본인 아들은 그 특혜를 다 누려놓고 이렇게 정말로 군복무하면서 힘들게 성실하게 군복무한 이 사례를 들면서 나는 국방위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기만적이라고 느낍니다. 보통 그런데 저 정도 선수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보통 인기 많은 상임위가 뭐 정무위나 국토위나 네.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은 뭐 교부금이라든지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지만은 국방위, 외통위 이런데 이제 중진들 많이 가거든요. 예. 간다 하더라도 명분을 저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아들의 특혜를 두고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연관되게 박정훈 대령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국민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 굳이 국방위를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상임위 가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가. 아니 근데 예. 법사위를 가면요. 지금 수사를 누가 합니까? 군 헌병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는 순간 예. 법사위는 난장판 됩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 거기서 몸싸움 할 겁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준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에 3선, 4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국회 운영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준 거고 최다선 의원이 갈 수 있는 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안보, 국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통위도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이 어차피 군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해당되는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또 부인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고 관련이 없는 국방위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충돌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야말로 모순 아닌가? 아무튼 추미애 당선인은 참 주목을 많이 받아요. 국회의장 도전했을 때도,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국방위로 간다고 했을 때도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때 건건마다 또 역효천한이 좀 있었긴 했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국회 사안과 함께 추미애 당선인 얘기까지 좀 쭉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뭔가 착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을 발칵 뒤집은 오늘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 처음에 듣고 깜짝들 놀랐다 그래요. 아니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다시 되묻는 질문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그 발언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한 건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당대회 너무 부담을 느끼 후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은 하셨군요.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당대회 뭐 대표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위원장을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전당대회 뒤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보셨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봤거든요. 근데요, 전당대회에 나올 뜻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불출마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만나봤다. 비대위원장.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불출마한다더라. 내가 들었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불출마한다고 들었다고. 그것도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만나봤다고. 그런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방송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거든요. 바로 여당에서 깜짝 놀라서 설명합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만났다고 얘기해놓는데.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백서 제작에 부담을 느껴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조정훈 두 이름을 혼동했다고요 지금? 공통점은 뒤에 훈자가 같다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요. 한동훈과 조정훈의 공통점은 뒤에 훈밖에 없습니다. 혼동했다고요? 최수영 전 의원님? 이거 오늘 진짜였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인데 아니 왜 이런 해프닝, 실수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오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놀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밝혀졌다고 해서 근데 그렇다고 이런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게 비대위원장은 직책이 너무 막중해요. 아니 이걸 그러니까요. 분명히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몇 번 받고 추가 질문을 본인도 했잖아요.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머릿속엔 조정훈을 생각하고 이분은 한동훈을 얘기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지금 그 황우려 비대위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황우려 비대위는 빨리 전대를 어떻게 잘 치러서 넘겨주는 이른바 브릿지형 비대위로 간다고 왔는데 실제 그 역할과 시기는 활동은 좀 지지부진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한다든가 만일 뭐 어떤 평상시에 여당 대표의 지금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관리위원장 서병수 의원 뭐 엊그제 지금 임명하고 지금 취임한 지가 한 달이 돼 가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황우려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열기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어떤 불신과 좀 약간 그 말하자면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황우려 위원장이 저는 언론 접촉이라든가 대국민 활동 같은 거 조금 줄이고 전대 활동에 집착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룰도 만들어내고 조금 말하자면 전대 일정들을 좀 컴팩트하게 해야지 자꾸 이런 논란들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 싣고 비대위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 자꾸 낮아다 보기 때문에 황우려 위원장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선우조 행정관? 뭐 이 옆집 경쟁 정당 상황이 난데 아니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조정훈 의원은 지금 화면에도 같이 있었어요. 자주 봐요. 그걸 굳이 만나봤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자주 보는데 국회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조정훈 의원 지금 뭐 총선배에서 TF 위원장 맡은데 본인이 얼마 전에 본인 입으로도 전당대 안 나간다고 밝혀서 이미 다 기정사 됐어요. 근데 오늘 굳이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실수였다. 이거 뭡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 인터뷰 내용을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때 바로 들었었는데 사실은 뭐 착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조정훈 위원장 전당대회 불출마 이야기는 벌써 지금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일 전에 얘기는.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게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제 오늘 아니면 그게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 이슈를 꺼냈다고 봐도 되거든요. 뭐 사실은 어제 정도 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아유 어제 뭐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군요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조정훈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를 약간 조금 수습하기 위해서 꺼냈다고 해도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완전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다고 해도 약간 정부적으로 아니면은 뭔가가 약간 조금 그 역량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고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언론 인터뷰를 약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식적인 이제 당대표는 아니고 비대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약간 국민의힘에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약간 좀 올드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서 굉장히 국민의힘한테는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당대표였다고 하면은 예. 당대표 뭐 이런 것도 구분 못하냐.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실수라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가면서 이승환 전 행정 아까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약간 웃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중대한 얘기인데 이걸 실수라고 해서 착각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황우여 위원장도 그렇고 여의도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당 분들도 그렇고 머릿속에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면 그냥 한동훈 위원장 저도 오늘인가요? 그 한동훈 위원장 원외당협위원장들 만났다고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4-5통 넘어가면서 전화 받자마자 저 한동훈 위원장 만난 적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여의도 정치권하고 여권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인사분들이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같이 뭐 얘기하고 회의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심지어 요즘에 식당에서 제로콜라만 먹어도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거 먹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제로콜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팬덤에 대한 팬덤을 지켜보던 정치권의 고관여자들이 이제 저 현상을 분석하고 하다가 동화되는 것 아닌가. 근데 황우여 위원장께서는 지금 굉장히 막중한 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또 선관위까지 이제 출범시켜서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그 행보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도 전화로 하신 것 같아요. 전화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전화로 듭니다. 하다 보니까 이 음질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조정훈과 한동훈이란 인물을 혼동했다? 일단 쉽게는 납득은 안 되지만 뭐 실수라 그러니까요. 뭐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뭐 가끔씩 사진 나오죠. 근데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을 뭐 온라인상에 올리는 건데 하나 또 나왔네요 지금요. 화면 보겠습니다. 길에 가는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며칠 전 도곡동에서 찍었나 봐요. 뭐 아시는 분 누가 찍어서 올렸다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근데 반응이 좀 뭡니까? 마지막 줄에 귀하신 분 저렇게 혼자 막 다녀도 되나요? 약간 뭐 경호원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무튼 뭐 저렇게까지 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읽혀지긴 합니다만 저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만나서 식사했다. 뭐 얘기 좀 들어봤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그분은 석 달 열흘 동안 거의 뭐 온몸을 불살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뭔가 좀 고동진 당선인은 이해한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온몸을 불살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도 들리네요. 이런 가운데요. 뭔가 한 가지가 또 내용이 좀 소개되고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전원이에요. 전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주로 요새 사진,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 또는 전원으로 많이 알려져요. 본인 입으로 뭐가 안 나와요. 지금 최근에 당선인, 낙선인 만남을 가졌다 그래요.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도 질문 받았다잖아요. 만났는지. 근데 안 만났다 그러셨다는데 다른 분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뭔가 회계, 감사 등 투명성 이런 장치를 갖추면은 지구당 부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지구당은 지금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당 조직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뭐 당협위원회 이런 거로 대체돼 있는데 그건 공식 조직은 아니거든요. 지구당이라는 거는 중앙당이 있고 지구당이 있으면 정당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단체를 공식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이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당 조직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요. 이승환 원내대표. 총선 이후에 당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열심히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늘 그 순서대로 밟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목격담 정치 다음에는 메시지 정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회동 정치가 나올 거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팬덤을 정치 조직화하는 행보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발언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구당이라는 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메시지를 낸 첫 번째 메시지 본인이 직접 낸 거는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직구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당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선도해야 되고 그리고 당을 혁신의 방안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은 원외 위원장들을 만나서 그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당 부활 얘기를 꺼낸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번 전당대회의 승패는 어쨌든 당원들의 표가 50이든 70%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우리가 253개 지역구 중에서 90명의 당선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3개 당협이 원외입니다. 그 원외 위원장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저 지구당 부활이에요. 그 지구당이 있어야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현수막도 좀 편하게 걸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사무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게 처리가 돼야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 현안을 지금 나와 있는 주자들 중에 제일 먼저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로서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외의 마음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그 우리 광주 이제 기념식 끝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전체가 광주에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 내용이 가장 중점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이거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당내 원내 세력과 원외 세력 중에 90대 163이라는 엄청난 세력인 원외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보이면서 팬덤을 정치 조직화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조직화를 하는 목적은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전당대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윗부분 거 좀 설명이 들었는데 아랫부분 굵은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있죠. 오늘 부결됐는데 그동안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돼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어요. 정책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당내 어떤 조직에 관한 의견 냈고요. 그다음에 뭐 누구를 만났다, 뭐 서점, 도서관에 갔다 이런 거 많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찬희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얘기들은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내부 정비 차원이에요. 이야기들입니다.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는 게 오늘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이슈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다음 국회 때 바로 발의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7월까지 끌고 갈 이슈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우리가 이제 윤한 갈등, 뭐 1차 갈등, 2차 갈등 봤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쓸 수 있냐?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를 가지고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소위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그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당에서 당권을 가지고 소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바로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때에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건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옹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서 말 안 하겠죠. 하지만 언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 여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 여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한동훈표 상식과 공정을 이걸 가지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 순간에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까 특검법 얘기 먼저 했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관련된 특검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다뤘는데
그동안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미리 내신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인이 찬성했다라고 밝히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요. 속보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이에요. 난 찬성했다. 그럼 날 징계하라. 부끄럽지 않으면 징계하라. 찬성했다. 밝혔어요. 찬성했다고. 그러면은 김웅 의원이 찬성했는데 찬성표가 지금 179표밖에 안 나왔으면 이거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약간 이걸 확인해 주는 듯한 발언이 나왔네요. 또 찬성했다고. 다른 그동안 찬성 입장 밖에 다른 의원도 계속 입장을 낼지 모르겠네. 지금 5분이었는데 아까 최재형 의원은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뭐 변함이 없다라고 보니까 또 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분위기는 주로 그렇다면 야권 내에서 일단 반대표로 돌아선 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네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뭐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호중 씨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김호중 씨가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팬들 얘기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 내용도 넘어가겠는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김호중 팬이 소환한 정치인? 아니, 가수의 팬들께서 정치인 얘기를 꺼내놨다고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것들을 이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젊은 사람의 인생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요. 김호중 씨 팬들 분들께서는 최근에 약간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각을 비췄거든요. 어떤 성명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 성명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이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뭔가 최근에 그 소리길 뭐 철거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법치국가에서 권리행사 명목으로 국민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사는데 잘못을 시인 후 반성하는 김호중에만 가혹한 돌 던지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왜 김호중만 갖고 그래요? 약간 이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3명의 정치인을 떠올리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선웅 전 행정관이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이 성명에 3가지 사례가 등장해요. 일단 징역 2년 실형 선고 후에 출마했다. 검찰 독재에 부르짖는 당선인. 그럼 아까 이런 정치인 있는데 왜 김호중 갖고 그럽니까? 약간 이건데 사례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불체포 포기 서론 뒤집고 당에 부결 읍수했던 당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년 동안 한 차례 검찰 소환도 받지 않은 무서부리 피의자도 있습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이 3명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징역 2년 뭐 이 부분은 아마 조국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가 실형 뭐 2심에서 뭐 이제 징역 2년이란 부분에서 그게 딱 떠오르시는군요. 그렇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체포 포기 선언 이 부분은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뭐 4년 동안 검찰 소환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김호중 씨의 팬덤이 약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너무 가혹하다면서 아니 이런 인물도 있는 왜 김호중만 갖고 그럽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최종심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3심 나오면은 국회의원직 박탈됩니다. 근데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김호중 씨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사실은 인정하고도 계속 뭐 콘서트에서 뭐 계속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총선 때도 그렇지만 뭐 정치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취소되고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를 지금 국민들이 특히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면은 사실상 활동은 바로 중단했거든요. 예. 활동을 바로 중단하고 죄송합니다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사실은 김호중 씨는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공연을 강행한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그 경찰 조사 나갔을 때도 뭐 지하 주차장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때 이제 경찰 청사에서 예. 나올 때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사과는 이번에 구속될 때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했거든요. 이런 태도와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 나왔던 이런 태도들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지금 김호중 씨 팬클럽이 오히려 김호중 씨가 이번에 뭐 그에 맞는 죄와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에 그 가수로서 복귀를 하려면은 예.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팬들이 김호중 씨의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금 감싸주면 안 됩니다. 최수영준 위원님. 얼마 전에는 이제 이 팬들이 뭐 정치권 이슈 은폐하려고 지금 김호중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부각시켜서 써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표시를 성명에 담았는데 이번에는 딱 누가 봐도 정치권 누가 연상되는 세 명의 사례를 놓고 아니 이런 분도 있는데 왜 우리가 좋아하는 김호중만 갖고 문제 삼고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라는 불만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물타기하고 여론을 전환하겠다는 지금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잘못했냐? 왜 남들은 이렇게 관대한데 우리는 이렇게 가혹해? 그걸 딱 정치인을 사례를 비유해서요. 자, 우리 여선 행정가 말씀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어쨌든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이재명 2심까지 갔어요. 그렇죠. 거기는. 이재명 대표는 설령 그게 공약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사법적 잣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설령 지칭했다 하더라도 이건 수사에 대한 문제고 속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등하게 치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팬과 훌리건이 왜 다릅니까? 팬은 상식선에서 열광하지만 훌리건은 이게 과도한 정말 자기 어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든요. 소수의 열광에 취하면 다수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런 게 굉장한 우리 이쪽에 말하자면 이쪽 기준인데 김호중 팬덤은 제가 보기에 너무 왜곡돼 있는 것 같고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감싸 안음이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화살이 될 줄도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 여론에 호소한다거나 여론을 물타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김호중 씨의 앞날에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은 확전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물타기하거나 비교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저는 여론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팬들이 성명서라는 거를 내서 거기에 정치인을 언급하잖아요. 물론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연상이 되는 그 얘기를 꺼내놓고 이런 정치인도 있고 이런 정치인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는데 왜 여기만 갖고 그래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치인들이 김호중 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이 나오네. 일단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호중과 윤 대통령 약간 비교를 하네요. 그러면서 다 거짓 이런 것 때문에 이를 키워서 수렁을 빠았다 판박이다. 또 이렇게까지 어떤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또 안 빠지시네요. 또 청년의 꿈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질문 받으니까 가수이기 전에 인성의 문제다. 이렇게 또 뭔가 쏴 붙였다고 할까요? 아무튼 저렇게 또 입장을 냅니다. 이승환 전 의원은 네. 정치인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회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어디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은 이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인가 보다 하고 쓰레기 던지고 하면서 범죄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을 정치권에서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정치활동하고 그리고 또 2심까지 받았지만은 창당해서 내가 배지 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호중은 왜 안 돼라고 하는 정치권이 먼저 그 깨진 유리창을 만들어냈다. 정치권에도 약간 좀 뭔가 문제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팬들이 저렇게 확전해 나가서 저건 물타기로 보이잖아요. 저거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 제공한 깨진 유리창에 대한 책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박홍근 의원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원래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호중 씨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재판 거부하고 유세장 가야 된다고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 먼저 떠오른다면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 모습을 굳이 이렇게 본인의 지금 사라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의 이슈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렇게 좀 무리하게 올라타는 거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 띄워준 것처럼 좀 역효과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박찬 교수님, 이 팬들의 지금 최근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팬의 입장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이런 불행이잖아요, 사실은. 이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아니 뭐 그래서 또 공연도 가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옹호를 하고 뭐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뭐 정치인도까지 언급을 하면서 약간 음모론 같은 주장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팬들이 과도한 팬심을 발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연예인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과도하게 들이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그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이유가 사실은 도주, 은폐, 그것도 조직적인 은폐였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 좀 그런 점에서 과도한 팬심이 오히려 이 국민들의 반감만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러면 한편 또 팬들이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저께 김호중 씨 측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거부했잖아요. 또 그걸 또 떠오르셨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가 솔선수범이 되지 못할 때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검찰 고위직들이 대거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검찰의 어떤 그 검찰의 기소를 기준으로 하는 이 법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이 정치권으로 직접 유입되는 유예 기간 없이 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거요 마지막으로 최수영 전 지금 두 분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이러다가요. 지금 김호중 씨 사실 뭐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뭐 엄청난 여론의 비판받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살짝 뭔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팬들조차 정치인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치권에서 김호중 씨 얘기하면서 서로들 비판하면서 또 김호중 씨 사례를 활용하고 당신이 뭐 누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서로들 설전 벌이고 언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연예와 정치가 다른 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팬들의 사랑과 유권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연예인 문제를 자꾸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서로에게 총질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랑과 어떤 열광으로 먹고 사는 이 동일한 직업군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불신이라든가 음모론을 조장하는 행태들을 서로 손가락질과 삿대질로 더 부각시킨다면 이건 자해행위라고 보고요. 저는 이 김호중 씨 이제 얘기는 법리의 문제로 놔두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의 문제로 그 결정짓기는 맞다고 보고 정치는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하는 만큼 이 문제에 더 집중하고 민생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걸 가지고 서로에게 손가락질과 서로에게 적대시하는 그 존재로 활용하는 건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부모랑으로 돌아옵니다. 요소론 행정가는 좀 정치인들이 왜 또 이거 김호중 씨 언급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뭐 계속 이제 정치랑 연예인들이랑 뭐 비슷한 점이 뭐 어쨌든 대중 뭐 국민들의 인기와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 다 뭐 공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언급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이미 김호중 씨가 뭐 도주, 은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붕괴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사 매니저 막내 신입 직원한테 옷 바꿔 입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막내 직원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결국에는 김호중 씨 옷 입고 나갔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지점들을 김호중 씨가 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뭐 거짓된 정황이 나와서 국민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이 너무 김호중 씨를 감싸면은 김호중 씨 복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팬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여론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측면.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0분에 들어섰고요.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자, 얼마 전에 강원도의 한 군부대 훈련소에서 군기훈련, 쉽게 말씀드리면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그 과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은 숨진 훈련병 얘기. 지금요, 이거 파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국방부 관계자, 군 관계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뭔가 문제점도 좀 군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거든요. 설명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모든 얼차려가 다 규정에 없는 얼차려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군기 훈련을 하는 것은 훈육 목적인 것이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군기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군인권센터는 민간 단체인데 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뭔가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이 훈련병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됐는데, 이게 과연 군기 훈련인가 아니면 이게 가혹행위 수준인가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완전 군장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한 24kg, 25kg 되는 완전, 굉장히 무겁죠?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는데 일단 군장에 빈 공간이 많아 가볍다면서 뭐 책도 집어넣고 거기에 군화도 넣는데 다른 것도 많이 무게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반복 훈련 이런 동작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훈련 시작한 지 한 몇십 분 정도 됐을 때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쓰러졌고 그리고 좀 군 소위통에서는 규정 위반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그거 위반해서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접해져 보실 텐데 지금 이 훈련병이 처했던 상황. 이거 군기 훈련 이런 얼차려 정도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혹행위 수준까지 갔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 이 소식 자체가 이게 보도가 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13일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던 훈련병이시고 그리고 23일에 이제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얼차려라고 하죠. 이것을 받다가 그럼 13일, 24일이니까 한 입소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신병이군요. 훈련병.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5시 20분경에 이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쓰러졌고 이제 후송이 됩니다.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한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기 훈련 과정에서 이 병영 규정이라든지 또 그 기본 복무법이 있거든요. 이 법상에 정해져 있는 이 군기 훈련의 방식이 아예 어겨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만약이라도 이게 또 군형법에서는 가혹행위를 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의도까지도 봐서 상해치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얼차려라는 게 군대 내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군기 확립 차원에서.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걸 단순히 군기훈련 얼차려 볼 수 없다 이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뭐 시민단체, 이제 군 인권센터 등등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 훈련병이 이른바 선착순 구보니까 뛰는 거잖아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구보. 근데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걷는 정도의 이 군기 훈련인지 뛰면은 안 된다,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 군기 훈련이 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이 군인복무기본법 38조의 2고 여기는 보면 지휘관은 군기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군기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고 체력 증진이라든지 이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게 예. 이제 근거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시행령에서 뭐 1일 군기 훈련은 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고 예. 좀 이렇게 그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리고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이라는 여기에 이 군기 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명령권자라든지 이 군기 훈련의 절차, 방법 예. 이런 게 있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이 완전 군장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게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뛰는 것은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 팔굽혀펴기를 군장을 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맨몸으로 1회에 20회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규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그것도 만약에 군장 그 무거운 걸 등에다 군장을 메고 하면 무리가 갈 수 있다. 이걸 걱정한 규정이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군기훈련이라는 것이 이 지휘관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체력 단련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고통을 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가혹행위가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혹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을 많이 위반을 했던 부분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40kg가 등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그 군장의 무게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뭐 책을 놓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것도 좀 확인을 돼야 될 지점인데 그런데요. 일단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좀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설명들이 사망한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사 증상 일부를 보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횡문근 융해증 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요. 이제 군 관계자 소위통들이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횡문근 융해증 이게 김성수 변호사는 좀 약간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일단 이게 뭐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이런 거는. 예, 저도 이게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아직 뭐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이 이 근육이 손상이 되고 이 근육 내에 있는 근세포 속에 이 그 성분이 이 혈관으로 타고 가서 신장 쪽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너무 신체적인 무리가 가서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녹는 겁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뭐 녹거나 찢어진다거나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근세포 속에 있는 이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다가 신장 쪽에 쌓이면서 신장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면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장의 무리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심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한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표적인 증상이 이 소변을 봤을 때 아주 빨간색이나 아니면 굉장히 검은색 소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에 이상이 느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훈련병이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뭔가 군기 훈련이 무리가 갔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상이 발생한 거니까 지금 근육이나 몸에 무리가 갔다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약간 의심되는 거는 약간 방금 설명드린 횡문근 융해증 또는 열사병 또는 폐혈성 쇼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이
이 숨진 이 훈련병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했다고요? 예,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이 뭐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검이 군대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유족 측에서 국과수에서 이 부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을 국가수니까 했었고,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국과수에서 지금 현재 부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정식적인 결과는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달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식적으로 하려면 뭐 여러 예.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꼼꼼히 보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한 달은 조금 길다고 한다면 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을 했고 이것이 만약에라도 이런 군기 훈련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가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요. 이런 이 훈련 중에 군기 훈련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얼차려라고 바꾸겠습니다. 원래 그 표를 바꾼 건데요. 그 얼차려 중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뭔가를 그냥 무시했다. 뭐 일단 그런 얘기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해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훈련병이 이 간 곳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대의 의무실, 게다가 인근의 어떤 민간 병원, 게다가 나중에 대학병원 순으로 갔는데 이거 후송 과정에서 좀 들여다볼 뭐 좀 어떤 지점이라든가 내용이 좀 보입니까? 이건 후송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예, 아무래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예. 조금 늦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예. 조치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나오고 그럼 있기 때문에 쉽게 본 거 아니냐 상황을.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쓰러졌을 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제 뭐 상급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 예. 아무래도 생명의 지장까지는 조금은 덜할 수도 있었을 여지가 있는데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요. 이 군기 훈련을 받던 이 훈련병이 뭐 구보를 하고 뭐 하던 순간 중간에 다른 동료 훈련병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 증상이 표정이라든가 몸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때 그게 빨리 신속히 대응해서 빨리 휴식을 취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조금만 뭐 1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해서 다시 회복되고 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지금 사망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뭐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예. 아니면 열사병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예.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체온이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굉장히 좀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휘관이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일단은 잠깐 휴식을 해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증상이 악화되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또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규정에는 1시간을 만약에 이런 군기훈련을 했을 때는 예. 10분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여서 이 당시에 같이 이제 이런 군기훈련을 받았던 예.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지금 결국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그 군기훈련이 지속된 시간은 뭐 한 30분 정도다. 근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한 건지. 그리고 뭐 꾀병으로 관주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요 본인의 주장을 하다면 꾀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훈련병 여러 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꾀병일까요, 과연? 이거는 일단 신경을 한번 일단은 멈추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지금 여기가요.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군 관계자가 뭐 경찰도 뭐 이첩했다 이런 설명을 좀 내놨어요. 지금 저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이 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군 관계자 설명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군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론 이 사안이 불거지고 약간 더 늦게 뭐 외부에 알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경찰에 좀 저 정도는 빠르게 이첩을 한 겁니까? 경찰로 지금?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사법원법상에 이제 관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예. 이제 이게 재판권 자체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첩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다른 사건들 때문에도 이첩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군대 내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이첩을 좀 해서 경찰 측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요. 이첩을 했다는데 이제 대상이 된 게 2명이라 그러죠. 뭐 중대장 포함해서 또 다른 한 명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찰 이첩, 육군 수사단에서 강원 경찰청인데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에요. 자, 일단 김성수 변호사. 저기 뭐 혐의가 좀 적혀 있는데 저 혐의들이 어떤 내용인 거고 이게 향후에 어떤 쪽으로 수사가 돼서 저게 좀 이게 일단은 정식 혐의 상태인지 일단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지금 아직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명확히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나서 죄명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예. 대표적으로는 저 2가지가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이에 관한 이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형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이제 처벌이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이 가혹행위를 했는지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의 경위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혹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이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혹행위 여부가 적용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처벌까지도 이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뭐 바로 적용이 금방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좀? 제 예상으로는 가혹행위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더 조금 용이하지 않나 예상이 되고 이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일단은 그 부검 결과가 나야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치사의 제 중에는 뭐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지가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죄가 이 뭐 무형적 방법이라든지 뭐 직접 간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리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을 때 상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군장을 하고 뭐 팔굽혀펴기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해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봐서 상해치사라고 한다면 그 형량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까지도 법리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중대장하고 다른 간부 2명이 일단 수사 대상이 돼서 경찰로 이첩이 된 건데 이거요. 이른바 이제 윗선 중대장 위의 계급도 있잖아요. 부대니까. 근데 부대 계급도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관리 책임은 만약에라도 이러한 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더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방조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또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 책임이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결국에는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서 근무하는 중대장이 이러한 과실을 해서 이런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청구로 금액적인 배상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부분과 민사 부분이 각각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민사 부분은 약간 나라를 상대로 약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 부분은 이게 이런 사안 정도면 중대장 선에서
어떤 처벌이나 만약에 확정되면 끝나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중대장 선에서는 일단 만약에 중대장까지만 관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대장까지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이 형사 부분과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의 징계를 통해서 어떤 뭐 해임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예. 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단계죠. 섣불리 뭐라고는 말씀을 쉽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군 쪽에서 국방부나 군 쪽에서 나오는 설명도 좀 있고요. 무슨 안 좋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됐는데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해서 김성수 변호사 말씀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그 발사 시기에 관련된 것은 북한이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고려 속에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그 뭐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어젯밤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서해쪽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뭐 발사된 지 몇 분 안 돼서 폭발했어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시점도 그렇고요. 뭐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 궁금증도 낳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왜 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하필 왜 어제 밤에 쐈을까요? 어제 밤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중국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에 밤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발사를 좀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이유보다도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에서 기상이 어제랑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마 밤에 좀 몰아서 좀 계속 좀 실패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준비된 그 발사체를 요번에 한 번 더 선보이고 그 능력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좀 몰아서 발사를 좀 기술적으로 완료됐다 생각 판단을 하고 어제 발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구석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아마 좀 실패를 한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요, 사실 우리 관심사는 이거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런 게 요번에 지원이 돼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실패를 한 거 아닌가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예, 그 어제 북한 발표에 따르면 1단계 추진 단계에서 지금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액체 산소가 이제 잘 동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기존에 사용하던 거와 달리 이제 러시아의 이제 엔진을 아마 공여받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제 발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한 건 이제 엔진 체계 자체를 다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면은 그 지상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평소보다 좀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좀 새로운 그 엔진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존에 북한이 쓰던 백두 엔진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엔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어제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액체산소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하 한 183도 정도를 견디는 거를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단기간에 완성이 될 건지는 많이 좀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가 안 된 상황에서 어제 좀 무리한 발사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서둘러서 뭔가 완성도가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 또 이례적인 게요. 실패했다고 또 금방 북한이 발표를 해요. 인정을 한 겁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또 이해한 거는 보통 이렇게 실패하면은 다음 문제 또 신속하게 발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또 그런 예고도 없었어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마 조금 내부적으로 좀 충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과거에는 어쨌든 실패를 하고 나면은
언제까지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들이 좀 있었을 건데 예. 어제는 이제 러시아 기술 지원을 좀 받고 상당 부분 좀 자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예상과는 달리 좀 실패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러시아 기술을 점수 받아가지고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기술진들과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서 추가 발사 실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언제까지 또 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는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발사 자체가 어제 촬영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발사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뭐 발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라거나 이제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실패는 어떤 재빠르게 좀 자인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뭐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예. 예. 뭐 그거 이제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북한이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확한 설명을 자세하게 내놓지 않는 곳이니까 항상 늘. 그래서 뭐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했다는 부분도 꽤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조만간 그러면은 상당 기간 앞으로 위성 발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1단계, 그러니까 뭐 과거에 1단계, 2단계까지 되고 3단계에서 실패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는 그 1단계에서 실패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엔진을 좀 적용한 게 완전히 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기술 점검해서 다시 발사할 때는 이게 보통 몇 년이 좀 걸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북한은 그동안 워낙 빠르게 좀 해왔던 건데, 캐치업을. 예. 이제 이거를 또 단기간 내에 좀 오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올해 정찰위성을 한 3억 기 이상 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지금 좀 차질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아마 좀 충격 속에서 다음 대책을 어떻게 할까 좀 아주 급박하게 좀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 얘기 나온 김에요. 북한 내부의 어떤 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좀 잠깐만 기다려주면 화면 좀 소개하고 다시 인터뷰 좀 이어갈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 보도를 통해서 이 북한 내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북한 내에서 우리나라 영화 있잖아요. 파묘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이 파묘를 찾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그런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묘자리가 나쁘면 불행이 이어지나 미신 이런 거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믿는데 이거에 공감하고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다 그래요. 지금 소식통 통해서. 자, 우선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와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니 묘바람. 저게 사람감 맞아?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비속말 마디마디까지도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안 고치는 사람인데 나는 병을 잘 고쳤어요. 정대인 교수님, 일단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던 이 영화를 북한 청년들이 구한다. 근데 북한에서는 남한 문화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는데 이걸 구한다라는 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장마당에서 못 구하는 영화가 없다는 게 지금 사실 정설처럼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더욱더 이 통제와 단속에 신경을 쓰는 건데요. 예. 특히 국경지대에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보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주 작은 칩들 SD 카드 같은 것들로 유통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핸드폰을 통해서까지 요즘은 좀 주입이 가능하다.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다. 말한 정보도 좀 있는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빠르게 그 영화 파일들이나 음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 인기가 있으면 북한에서도 그냥 신속하게 그 인기가 퍼진다 그 소리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영화 자체가 살짝 약간 어떤 뭐 미신 뭐 이런 거 가까운 내용을 좀 다룬 건데 북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이런 측면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도 지금 미신 행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실제 북한은 이런 미신에 대한 또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 형법에 따르면은 미신 행위를 하면은 1년 이하 뭐 노동 단련형이나 예. 또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미신이 광범위하게 이제 무속 신앙처럼 북한사회 전통처럼 이렇게 좀 뿌리 내려져 있고 그걸 제거를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어떤 미신 행위는 다 예. 일체 금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뭐 점을 친다거나 예. 뭐 풍수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단속한다고 단속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단 이게 형법 조항이 이런 게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 광범위하게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실제 이런 행위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북한 예. 당국도 이걸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뿌리 뽑혀지는 건 아니고 예. 뭐 일부 뭐 탈북민 같은 분들은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하는 날짜를 자기는 점을 봐서 뭐 정했다라고 탈북 날짜를 점을 본다고요? 예. 그렇게 뭐 농담처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예. 이제 북한 주민들 생활 속에 뭐 점을 친다거나 뭐 운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이제 무속신앙 좀 남아 있는 것처럼 좀 이게 토착화돼서 좀 계속 남아 있는 거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 파묘 관련해서는요. 북한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 남한의 문화가 들어간다는 측면. 그리고 그 문화의 내용이 북한이 또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미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